네, 오늘 장 랭킹 5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다뤘던 여러 가지 변수부터 해서 오늘 또 특징적인 섹터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형 부장,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밖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오늘 상당히 좀 약하죠. 강보합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강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다행인 건 외국인들이 오늘 또 수급적으로 받쳐주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양시장 합쳐서 1,500여 개에 달한다라는 건데요. 저희 어떤 섹터부터 이야기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원전 쪽이 상당히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지금 가진다고 합니다. 일단은 미국으로 떠났는데 3연속 나토행, 원전과 방산 관련해서 이제 세일즈 외교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방산은 뭐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원전은 마찬가지로 지금 체코 관련해서도 수주 쪽 이슈가 7월 중순쯤에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고요. 원전은 오늘 우리기술부터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등등의 종목들 강한 흐름 나타냅니다. 하창환 본부장님, 원전주가 그동안 정말 많이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네. 이번 이 이슈를 필두로 해서 오늘 일단 오름세가 다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일시적인 반등일까요? 아니면 좀 연속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단기적인 기간으로 본다면 조금의 추가적인 급등락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좀 지켜보셔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장에서 SMR 티커로 좀 불리는 뉴스케일 파워가 최근에 굉장히 좀 주가의 상승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11불까지 올라왔다가 8불까지 빠졌었고요.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하면서 최근에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력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주신 체코 원전 관련된 기대감들도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제11차 기본 전력 수급 계획에서도 원전 3기에 대한 부분들의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인 원전에 대한 내용들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사업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죠. 대형 원전을 설치하는 데만 하더라도 거의 13년에서 15년 사이가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좀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에너지 자립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SMR에 대한 수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슈나 모멘텀적인 플레이는 충분히 좀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원전 쪽이 지금 이번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뉴스케일 파워 쪽에 2조 원 규모의 수주를 한 부분들은 있는데 이게 넘버가 찍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변동성이 강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넘버까지 좀 찍히는 과정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주가 연속성이 굉장히 좀 탄탄하게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좀 추세를 돌려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체코 원전을 좀 기반으로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이런 좀 부담감들이 일부 해소가 되는지도 좀 보셔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 월봉상 역별에서 정별로 바뀌는 초입 부분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조금의 시간은 걸릴 수 있을지언정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하신다면은 충분히 좀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이 또 한 번 잘 나오면 수주 이슈 속에서 숫자로 증명해내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숫자가 찍히기까지 시간이 약간은 걸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지금 모멘텀 플레이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추세가 전환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모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하창환 본부장님, 어떤 종목을 좀 모아가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중장기적으로 모아간다라고 한다면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가장 좀 묵직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수주 관련된 부분에서도 모멘텀이 불거져 있는 상황이고 금일이야 이제 제철소 관련된 AI 도입 관련된 부분으로 좀 이슈가 되기는 했지만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서의 좀 모멘텀도 충분히 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좀 묵직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한전 그룹주들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아마 수급적인 부분이 좀 쏠린다라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쏠릴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토픽으로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좀 묵직한 종목들 본다면 한전 관련주들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방사는 오늘 원전 대비해서는 강도가 세진 않지만 그래도 함께 또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원전 방산 이러한 세일즈 외교 이슈 나올 때마다 어떤 또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올까 이거 기대가 큽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 대선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면 방산주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에 미국 대선에 정확하게 나타나는 두 가지 키워드는 역시 이제 보호무역주의와 그리고 분담금 이 두 가지 이슈가 되겠는데요.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를 계획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최대 60%까지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은 지금 트럼프 후보가 훨씬 더 강세 얘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또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미국의 지원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나토를 비롯한 유럽 내 국가들의 방위 분담 이슈가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재로 본다면 나토 내에서 미국의 방위 분담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나토 같은 경우에는 국가 GDP의 2% 정도 수준의 방위 분담이 권고되고 있지만 제대로 못 지키는 나라들이 유럽에서 거의 대부분을 볼 수 있겠고 이 부분들 관련해서 트럼프 후보군의 어떤 성향상 당신의 나라들은 당신이 지켜라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가 왜 그걸 분담을 하느냐 이런 식의 주장을 굉장히 하기가 상당히 좀 강하게 이야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후보가 일단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 질수록 이에 대한 분담금 이슈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따라서 나토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분담금이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역시 유럽이 EDIS 기반으로 영내 무기 조달 비중을 높일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방위력 유지를 위해서 미국 외 국가로부터 무입 독일 역시 상당히 좀 많은 무기를 도입을 해야 되는 동반 증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 잘 아시다시피 국내 한국의 무기가 가성비를 포함해서 미국 무기와 또 이렇게 연동이 될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성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상당히 좀 좋아하는 이야기 같고 글로벌 국방비의 40%를 상회하는 수치가 일단 미국의 국방비 추이기 때문에 일단 국가에 대한 국방 전략 이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고 역시 여기에 따라 미국과 관련된 연동되면서 가성비가 있는 한국의 국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수주 모멘텀이 상당히 좀 확대될 수 있는 근데 이게 빠르게 당장 내일 결제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길게 긴 호흡으로 일단 접근하는 것은 좋겠습니다. 네. 원전도 마찬가지지만 이 방산도 좀 긴 호흡으로 봐야 합니다. 숫자가 찍히기 위해서 이 이슈들이 일단 지속이 돼야 되고 조금은 기다릴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박근영 부장님, 원전과 방산 섹터 안에서 각각 좀 우리가 기다려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원전은 아까 좀 전에 잘 말씀 주셨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한전기술의 이야기들 계속 나오는데 주가는 이제 중소형주 가운데 우리기술이나 이런 게 많이 올라가지만 우리기술? 실제 네. 관련된 수주를 따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두산그룹주가 가장 사실은 신재생 쪽에 앞서 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원전 말고도 방산 같은 경우는 각각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각각의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잘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주권 관련해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지금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비행기보다는 아무래도 장갑차라 전차라든지 네. 이런 쪽 그다음에 자주 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헬기 같은 이야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각각의 잘하는 것들을 보시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종목을 선정할 때는 이 밸류에이션도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텀 플레이만 가지고 와서는 역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좀 밸류가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면서 이런 부분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실적 기대감에 오르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풍산과 현대, 로템 등등이 될 텐데요. 우리 밸류도 함께 체크해 봤을 때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품 쪽이 다시 돌아왔어요. 냉동 김밥의 수출 호조 거의 500만 줄이 팔렸다라고 하더라고요. 6월 달에만 100억 원이 넘는 수출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인기가 상당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평가 매력이 있는 사조 대림이 오늘 상한가로 직행을 했죠. 사조 대림이 오르면서 사조 시푸드도 상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고 사조 그룹주가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리포트상으로는 16만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이게 제2의 삼양식품이 될 수 있는지도 사실 궁금한 게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사조그룹주는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재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양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재료지 않을까 싶은데 이 이슈가 지속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두 분 다 어떻게 보셨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먼저 하창원 본부장님, 사조그룹주의 오늘 급등, 깜짝 급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리포트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네. 있는데, 이번에 사조그룹이 3가지 김밥에 대해서 좀 출시를 했고, 이제 계속적으로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주가가 낮은 가격에서 좀 저는 뭐 2배 이상 올랐잖아요. 거의 3배 정도 올랐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워낙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가 16만 원으로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거의 오늘 시초 대비를 하더라도 2배 정도 가까운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네. 바닥권에서 올라온 거에 또 2배짜리 목표 주가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뭐 아무래도 좀 환호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이 나온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력이 나오는 흐름들이 있었고, 특히나 그 괴리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좀 큰 주가의 상승력이 나왔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는 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출이 계속적으로 저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산업적인 부분에서 이 상승력들이 워낙 좀 가파르게 올랐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밸류상으로 워낙 좀 낮았다 보니까 해당 부분을 좀 메워가는 과정들이었다라고는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후발주들까지도 이렇게 뭐 급등을 하는 부분들, 이거 오늘 거래량도 사실 크게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한가에 잠겨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 부분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적지 않나라고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한가 풀리게 되면은 그룹주 전반으로 좀 눌림 현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후발로 쫓아가지 않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후발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7월 이제 11일이죠. 아무래도 이제 목요일에 수출입 데이터가 또 나올 텐데 거기에서의 좀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지켜보시는 것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쫓아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정도로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사조 대림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오늘도 52주 신고까지만 올해 들어서 주가 2배 이상 올라갔고요. 200% 넘는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너무 급등하는 종목에 따라타기는 사실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7월 10일에 나올 이제 수출입 데이터 보고 대응하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기대감을 모으는 건 실적이 될 텐데요. 박근영 부장님,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잘 나올 거니까, 좋을 거니까 볼만한 뭔가 푸드 관련주가 없을까요? 뭐 사실 삼양식품 관련해서 이제 PER 20배 정도 넘는 네. 이제 목표 주가 80만 원 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30만 원 목표 주가에서 60만 원 올라가고 그다음에 80만 원대 이렇게 목표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그 식품주가 마치 IT, 엔비디아 목표 주가 올리듯이 이렇게 올라가고 뭐 근데 그게 통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에서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가들이 움직였고요. 최근에 뭐 IT 같은 경우는 한미반도체 26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지만 사실 처음에 좀 의아해했거든요. 근데 주가들이 뭐 18만 원대까지 올라오니까 어느 정도 목표 주가 대비 실적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서 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조 대림이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부담스러운 건 분명히 사실이고 거래량이 없이 이제 상한가 붙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뭐 하나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연결 매출액이 2조 5,590억 그리고 영업이익 단위 1,900억대 정도 나온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푸디스트 관련된 실적을 아직 온기로 반영하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은 좀 더 업사이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연결 매출액이 그렇게 되면 4조 원대까지 올라간다고 리포팅이 돼 있어요. 뭐 그렇게 되면 그 논리로 봤을 때는 현재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12개월 포워드 PR이 5배 정도이고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한 6배 정도 올라갔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상황을 본다면 삼양식품이 사실 수출 지표로 인해서 PR 20배 정도 이상 받고 있기 때문에 사조 같은 경우가 실적이 업사이드가 확실히 나와주고 PR이 6배, 7배 정도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물론 하나증권이 미리 좀 하긴 했지만 다른 증권사도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숫자가 보여졌을 때. 네. 그렇게 되면 10배 미만의 식품주가 지금 상향식품 기준에 20배 넘게 거래되고 있는 화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좀 더 업사이드가
좀 더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주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나 이제 IT라든지 다른 쪽이 조금은 단기적으로 약간 좀 숨고르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 뭐 화장품주가 좀 쉬고는 있지만은 여타 순환매가 접어들면서 약간의 좀 쉬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좀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시장이 못 올라갈 때는 또 방어주 중심으로 간다는 점에서 숫자가 나오는 음식료가 그렇게 또 나쁘지 않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조가 단기로 오른 것은 경계를 해야 되지만 숫자를 놓고 밸류 플레이를 해보면 아직까지 뭐 엄청나게 비싸서 이제는 팔아야 된다 말하기에는 이제 좀 아직도 좀 멀었다는 생각도 좀 룸이 있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올랐으니까 팔아야지, 올랐으니까 나쁘다, 다 올랐다 이렇게 볼 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나왔던 자료를 근거를 가지고 실적 발표가 그 숫자를 분명히 확인을 해주는지 이걸 확인하면 확인됐을 때 이 숫자가 나오겠구나 확인된다면 사실 PER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요. 뭐 김, 그다음에 뭐 냉동식품, 핫도그 뭐 등등등 지금 식품주는 되도록 다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네.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제일 핵심인 것은 원재료예요, 원재료. 그러니까 밀이라든지 원재료, 원당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재료 부분들이 너무 뭐 지금 이제 미국도 지금 이제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이렇게 연말로 갈수록 또 라니냐 이런 것들 이야기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나 다른 것들이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6개월 정도 레깅되니까 내년 중반 이후 정도에 이제 그게 원재료가 들어간다 이렇게 본다면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까지는 아마 원재료 하향 추세가 굉장히 안정적인 추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면 식품주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룸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식품주가 아직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건 바로 숫자로 증명을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곡물가가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된다라는 측면까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밸류 측면에서 매력 있는 종목이요. 박근영 부장님 어떤 거 보면 좋을까요? 너무 섹터 다양하게 움직이는데 네네. 지금 한번 봐도 괜찮은 거. 그래서 뭐 종목을 전부 밸류에이션을 제가 다 해보지 못해가지고 네. 그 질문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네. 다만 이제 삼양식품이 PER 20배 정도 기준이기 때문에 네. 다른 종목들 가운데 PER 20배가 안 되고 그리고 핵심은 식품주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수출의 방점이 있습니다. 삼양식품이 주가가 20배까지 올라간 것은 수출 위주로 수출 지표가 70% 넘게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수출이거든요. 거기에서 숫자가 업사이드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푸드식품도 음식료품도 수출이 아니라 내수에만 국한된 종목들은 저퍼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출 지표가 전체 움직임에서 굉장히 큰 종목을 잡으셔야 되고 수출 지표가 확실하게 올라가면서 PER이 아직은 싸다. 이런 종목들을 고르시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출 지표가 잘 나오고 또 밸류 측면에서는 뭔가 매력이 있는 종목 잘 잡아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이렇게 다양한 섹터로 어떻게 보면 수급이 또 이동하는 건 제약바이오가 약간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종목들 위주로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재료는 상당히 많습니다. 비만, 당뇨, 뭐 ADC부터 해서 기술 수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기회로 활용해야 될지 아니면 오늘 또 개인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만큼 비중을 이제는 좀 조절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지거든요. 오늘 뭐 알테오젠, 삼청당 제약, 셀트리온 그룹주들, HLB 등등 그리고 비만 당뇨 치료제들도 일부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은 여전한 강세를 띠고 있기도 합니다. 바이오는 좀 전략을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 주도주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의 조정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두 분께 모두 다 질문 드릴게요. 먼저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 조정은 기회일까요? 그거는 뭐 산업으로 보기에는 전 지금 어렵다고 봐서 지금 네. 사실 이제 개별적인 바이오 종목군들의 모멘텀이 좀 같이 나오다 보니까 바이오가 전반으로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바이오가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건 전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테마 그 이슈별로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바이오 쪽에서 특히나 이제 비만 쪽 같은 경우는 오늘도 고가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오일이 평선 전혀 깨지 않고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대표적으로 펩트론 같은 종목은 계속적으로 그냥 양봉 세례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이제 CDMO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 신고가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알테오젠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은 쉬고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거의 고가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 개별적인 그런 이제 종목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특정한 종목군들 몇 개 빠졌다고 바이오가 무조건 기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좀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제
그 비만이나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좀 이벤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연속성을 좀 가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만약에 조금 눌리는 거에서 좀 기회를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이제 어떻게 볼까요? 뭐 좀 수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단기 급등 이후에 다시 좀 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조금 눌렸을 때 잡아보는 거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기업들 뭐 RT오젠이면 RT오젠, 뭐 지금 HLB면 HLB 지금 다 각각의 뭔가 모멘텀들이 있고 뭐 파이프라인도 다양하게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개별적인 모멘텀 플레이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지금 연 2회 정도의 기회가 조금 인하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사실상 저는 이것도 유가 부분이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거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인 물가지표 떨어진 걸로 보시면 저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런 이슈별 모멘텀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9월에 인하를 하더라도 12월은 사실상 아직까지 패드워치에서도 4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번에 CPI나 PPI 같은 경우도 뭐 PCA 같은 경우도 에너지 가격이 많이 빠져서 떨어졌는데 유가 상승에 따라서 그 에너지 가격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아마 고착화가 될 확률이 높고 그러면 이제 이해는 또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바이오 쪽에 대한 투심도 조금은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슈별 모멘텀 플레이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바이오는 섹터로 다 같이 묶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너무 많은 분야가 있기도 하고요. 각각 호재성 이슈 나오면서 오르는 것도 영향을 크게 주고 있기 때문이죠. 종목별로 대응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박근영 부장님, 이 종목들 참 많은데 혹시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지금을 뭐 기회로 볼 만한 종목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전히 잘 가는 종목 우리 볼 만한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제약바이오 7월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으로 월간 데이터 수익률을 보면은 7월이 가장 수익률이 좋은 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 초반에 조금 뛰었다가 오늘 약간 일부 조정을 받는 종목이 나오긴 하지만 뭐 7월 달 효과는 여전히 월간 효과는 뭐 제약바이오 쪽이 상당히 좋았다. 이건 기본적 전제를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7월 달 접어들면서 실제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된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는데 역시 1조 4,600억 규모의 CMO 생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좀 쉬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종목 가운데서는 큰 종목 가운데서는 그러할 것 같고요. 2분기 이제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뭐 실적에 대해서 나쁘게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익스프레스 스크립트 보험 환급이 시작됐고 CBS라든지 그다음에 옥텀 RX 관련된 PBM 관련된 등재 이 부분에 관련된 기대가 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도 약간 시장에서 계속 보기 시작하는 것 같고 레이저 팀 허가도 뭐 8월 한 22일까지 뭐 예상보다 또 빠르게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유한양행 관련된 오스코텍 이런 부분들도 역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RT오젠은 ADC, SC 제형 관련된 그 리카겐 바이오 같은 경우는 ADC나 이런 부분들, 그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비만 관련인데 뭐 블루엠텍인가 이런 종목들도 지금 펩트론과 관련해서도 지금 비만 쪽은 상당히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화된 비만 쪽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제일 강하게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가고 있다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룹, 그다음에 유한양의 리카켄 바이오, 펩트론,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레이저 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역시 유한양이 한번 지난주에 한번 확 쏘았기 때문에 일부 좀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뭐 통과가 된다면 국내 최초로 하방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포텐셜이 클 수 있다. 유한양행 이렇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포텐셜이 클 수 있는 유한양행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장품 섹터인데요. 이거 좀 간단하게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거기다가 16일부터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3월에 있었던 세일 기간에 마녀공장 같은 중소형 화장품 쪽이 상당히 또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중소형주들이 좀 강하거든요. 하창원 본부장님, 화장품 관련주들 지금 뭐 그리 크게 이제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다시 탄력 좀 나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는 보고는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좀 추세 이탈된 일부 종목군들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색조나 기초 쪽에서 뭐 수출에 대한 이벤트가 좀 큰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마존 관련된 단기적인 이런 유통 관련된 연관성이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신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판매가 잘 진행이 됐을 때 전반적인 OEM, ODM 쪽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종목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도 좀 일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인그루드랩, CNC 인터내셔널, 아이패밀리 SC 이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신고가에 대한 뭐 리포트가 나타나고 있고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 그리고 추가적인 뭐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높아지는 이런 흐름들이 23년 1분기부터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속성을 가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좀 지켜볼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나머지 또 유력한 뭐 종목군들 굉장히 많죠. 뭐 VT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은데 해당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좀 약간의 추세의 이탈이 있었고 단기 눌림목 쪽에서 지금 반등을 좀 시도해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추세가 강하게 한번 무너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VT라는 종목도 과거에 한번 굉장히 많이 오르다가 작년 8월부터 이제 11월까지가 이제 20선 이탈하면서 60선까지 조정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러면은 이런 종목군들은 좀 기간 조정이 좀 강력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일단 전반적으로 리포트의 내용들을 좀 뜯어봤을 때 조금 이게 침투율 자체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른 뭐 이제 EPS를 상향 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밸류적으로 올리면서 목표 주가가 상향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특정하게 이제 수급발 비중이로 좀 강하게 올라갔었던 종목군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현저하게 중국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마 수출 데이터 발표 이후에 한 번 정도는 또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큰 추세 이탈 없는 종목군들은 한번 눌림목 매수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식품과 마찬가지로 수출입 데이터 발표 또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많이 눌렸던 종목보다는 최근에 또 좋은 추세 여전히 지켜내고 있는 종목 위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뷰티 스킨도 오늘 시세 한 번만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와, 15% 넘게 올라갑니다.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두 자릿수 급등이 나오진 않지만 또 일부 종목들 J2K 바이오부터 해서 이러한 종목들 많이 올라가요. 뷰티 스킨은 지금 1시 기점으로 해서 굉장한 또 탄력을 받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대망의 오늘 1위 이슈를 보도록 할게요. 사실 결국에는 바이오가 약간 조정 나오니까 식품과 화장품 거기다가 지금 볼 변압기까지 다시 또 상승 랠리 이어갑니다. 변압기 쪽은 여전히 북미의 전력 호황에 대한 이야기 있고요. 대선 호재부터 해서 뭐 실적 발표 여러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재룡전기 HD 현대일렉트릭이 또 한 번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이 조정은 늘 잠깐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또 급등 나오고 순환매 상승인 건지 아니면 다시 또 변압기에 시간이 온 건지 너무 궁금한데요. 박근영 부장님 좀 궁금합니다. 다시 또 변압기 우리 봐야 되나요? 뭐 전선과 전력 설비는 단기로 끝날 테마군은 아닌 것 같고 실적을 동반한 뭐 실적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핵심에는 미국부터 해서 이제 리쇼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결국은 미국의 제조업을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기업들도 미국에 투자를 하고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만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지표가 미국의 제조업 건설 투자인데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럴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70% 이상, 75%에 가까운 아주 오래된 노후화된 변압기라든지 이런 것들, 전력망 이런 것들 뭐든지 개선 작업하면서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프로젝트는 거의 10년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가운데 뭐 초반에 자금들이 많이 집행되면서 26년 정도까지는 상당히 높은 구간의 자금 집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요. 그에 따라서 미국 현지에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 공장이나 뭐 M&A 이런 것들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지에서 또 조달 가능한 그런 것들도 캐파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 대장주라 볼 수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또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력 설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선주가 따라가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재룡전기 등을 포함한 전선주까지 같이 한 몸으로 움직인다 본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제조업 리쇼링이 가장
중요하고 이 데이터가 꺾이기 전까지는 시장도 관련된 종목들의 전선과 전력 설비는 지속적으로 아마 강세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특수 변압기 관련해서 산일전기 올해 4번째 코스피 새내기이기도 한데요. 상장을 또 앞두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굉장한 또 주목을 받으면서 이쪽 시장을 한 번 더 들썩이게 만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면 늘 우리가 이 전력 설비 변압기 이쪽 얘기할 때 고민되는 게 있어요. 하창원 본부장님, 전력 설비 이쪽 봐야 되나요? 아니면 전선 봐야 되나요? 오늘 전선 쪽도 강하죠. LS 전선에서 LS 마린 솔루션 또 지분 샀다 이런 뉴스도 있거든요. 일단은 전력 설비가 우선입니다. 산업 쪽으로 보시면 전력 쪽, 그러니까 변전과 이제 배전 쪽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한 1.5년 정도 후에 후행해서 이제 전선이 깔리게 되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는 변압기 쪽이 먼저 우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그 업계에서 가장 좀 호황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은 초고압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초고압 변압기를 영위하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 그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이 그래도 이제 추세적인 흐름에서도 가장 강력한 흐름들이 마련이 되는 것도 그러한 기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종목군들 대부분 좀 조정이 나왔지만 HD 현대일렉트릭이 전혀 꺾이지 않고 움직이는 것도 거기에 따른 좀 영향이 있거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이번에 좀 증설도 하고 미국 진출도 하지만 어쨌든 최근까지는 우회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변압기적인 사업 비중이 그렇게 막 과반 이상 넘어가고 막 7, 80% 이렇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위는 하고 있지만 조금 소외가 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HD 현대일렉트릭 좀 대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변압과 송전, 배전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좀 시간차가 있어서 전선으로 가기 때문에, 물론 전선은 해적 케이블이라는 좀 다른 독특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후행적으로 좀 봐야 되고, 그다음 26년 이후부터 아마 좀 크게 부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중 갈등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좀 매력 포인트가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LS그룹주가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이 되겠지만 시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변압기, 송전, 배전, 그 다음이 전선이니만큼 지금은 전력 설비 쪽에 좀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HD 현대일렉트릭 여전히 꺾이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이 섹터가 불이 붙은 만큼 이 사이클이 지속이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내일까지도 시세가 이어질지가 궁금한 게요.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산일전기, 내일부터 기관 수요 예측이 시작된다고 해요. 몸값에 대한 기대감 있는데 하창원 본부장님, 그러면 이 부분이 또 한 번 시세 연속에 이제 불을 붙여줄 수 있을까요? 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는 사이클이 굉장히 깁니다. 네. 과거 사이클이 왔을 때 6년 정도 유지가 됐고요. 지금 이제 2년 차니까 저번과 비슷한 규모의 흐름으로 진행되더라도 6년 사이클인데 지금은 그때와는 좀 상당히 다르죠. 10년 만에 온 사이클이기도 하고요. AI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변압기 교체 사이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산업의 사이클 자체는 굉장히 좀 길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한동안은 지겹도록 변압기 얘기를 들으시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PPI가 확실하게 꺾인다거나 아니면 수주 잔고가 명확하게 들어오는 게 꺾인다거나 이런 기조가 없다라고 한다면 전략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계속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초고압 변압기 기준입니다. 네, 초고압 변압기 관련해서는 또 여러 가지 모멘텀 있는 만큼 우리 조정 시에도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슈들 정말 많았는데요. 이분들과 하나씩 다 짚어봤네요. 지금까지 IB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